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조동길 작가의 단편소설 할머니의 돌멩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 읽고 나서 내용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자체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원 건물 출입문 앞 정원에 서 있는 나무들이 부스스 기지개를 켜며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지에 붙어있는 대부분의 잎눈들은 아직 쌀쌀한 바람에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다. 햇볕 바른 곳에 몇몇 성깔 빠른 놈들만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신호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단거리 선수들처럼 팽팽한 긴장 속에 뛰쳐나갈 시각을 탐탐 노리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문을 나서자마자 앞으로 숙였던 허리를 천천히 펴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아왔던 가슴속의 묵은 찌꺼기를 뱉어내듯 허공을 향해 푸 내뿜었다. 할머니,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 그럼 좋지. 어디 그냥 좋다뿐이요. 훨훨 날아갈 것 같구먼. 병원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의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좋긴 한디. 식구들 못 보는 거 보고 싶은디 못 보는 거 그게 제일로 견디기 힘들었지. 집에 돌아가도 식구들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들 살기 바쁘고 자기들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온 가족이 다 한 집에 모여 사는 시대도 아니고. 나도 알아. 그래도 갇혀 있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 할머니가 좋다면 나도 좋아. 그래. 나를 저 지옥 같은 데서 꺼내줘서 고맙다. 쬐금 미안키도 하고. 조금만 미안해? 아니요. 많이 미안해요. 정말요. 지은은 휠체어를 밀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며 할머니를 퇴원시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그동안 간병인으로 할머니를 보살폈던 아주머니가 서운하다며 따라 나와 주차장까지 동행했다. 코로나라는 괴질은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몰랐다.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집중관리 대상인 요양병원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직계 가족조차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병원이 마치 망망대해 속의 작은 섬이나 격리된 수용소처럼 고립되어 버린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퇴원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 퇴원하는 당사자는 물론 환자를 인계받을 가족들도 미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음성 확인 결과가 있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가족들 동반은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지은이 혼자 할머니를 퇴원시키러 온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은이 혼자 할머니를 휠체어에서 내려 차에 태우는 게 쉽지 않았다.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더욱 버성길 수밖에 없었다. 동행한 아주머니가 능숙한 솜씨로 할머니의 승차를 도왔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차가 동네 길로 접어들자 주름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에서 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시집와 평생 떠나지 않고 산 곳, 아이 5을 낳아 기르며 이곳에 흙과 물과 돌멩이까지 한 몸이 된 동네. 새벽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
할머니에게 이 마을은 단순한 삶의 터전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몸을 이루는 게 뼈와 살과 피라면 이 마을의 산과 시내와 나무들은 그 홍과 넋을 키우고 채우는 힘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아무리 혼자서는 지낼 수 없는 몸 상태 때문이라고는 해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가족들의 결정은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을 일인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그 처연하고 참담했던 할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게 가시가 되고 돌멩이가 되어 결국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했다. 당연히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뒤따랐다. 더구나 이 일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다. 굳이 따져야 한다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는 우선 순서는 장남인 큰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큰 고모와 작은 고모 등으로 되는 게 사회 통념에 맞는 순리일 것이다. 손녀인 자신은 그 순서에 끼어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었다. 눈 감는다 해도 그걸 탓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현실 앞에선 그 순서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수긍하면서도 각자 그렇게 하지 못할 까닭과 곡절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서로 떠밀고 외면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어느새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 있었다. 자식들이 모두 모질고 막돼 먹은 탓만은 아니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듣다 보면 다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지은은 며칠 동안 청소도 하고 불도 떼고 마당에 마른 풀도 정리하며 할머니와 살 준비를 해 놓았다. 나름 애를 쓰며 치우고 닦고 정리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채 오래 비워놓았던 썰렁하고 스산한 흔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집이란 사람이 그 안에 살며 체온을 나눌 때에야 비로소 함께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오래 비워놓으면 그저 빈 곳을 막아놓은 특정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집이 숨을 쉰다는 말. 살아있다는 말은 결코 허튼 소리라 할 수 없다. 할머니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족처럼 지냈던 동네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몇몇 일가부치들이 집에 와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온 축사를 하거나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또 몇은 할머니와의 옛날 인연을 꺼내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런 그들과 할머니 사이에는 일말의 연민과 동정 같은 감정의 부스러기들이 먼지처럼 떠다녔다. 그리고 자신이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약간의 안도감 같은 것이 점점이 묻어나기도 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누군가 차고 들어서 집안일을 해야 했으나 그럴 사람이 없었다. 명목상으로야 할머니가 이 집 주인이니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 할 것이나 오래 집을 떠나 있던 할머니는 이미 손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나이 어린 지은이 나설 형편도 아니었다. 흡사 주인 없는 집에 손님만 모여 있는 것 같은 서먹한 분위기만 맴돌았다. 일할 사람도 마땅찮았지만 여러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 재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주신 분들에게 달랑 건강음료 하나 돌리고 마는 건 인사가 아니었다. 망설이며 걱정만 하고 있는 지은에게 오랜 친분이 있는 토박이 동네 아저씨가 다가왔다. 능마의 장애인 아들과 사는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겨 여러 집안일을 살갑게 보살펴주던 분이었다.
지은과 상의한 그 아저씨가 중국 음식점에 주문을 했다. 음식이 배달되어 오자 사람들은 복면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여기저기 나눠 앉아 늦은 저녁밥을 먹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줄인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는 일이다. 그 음식과 함께 동질적인 감정을 충전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갱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할머니를 화제의 중심으로 삼아 덕담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었다. 동작 빠른 사람이 믹스커피를 타 돌렸다. 그러나 커피까지 마셨다고 금방 음식점처럼 털고 일어설 수는 없었다. 밥 얻어먹은 값이랄까? 사람들은 선뜻 일어서지 않고 할머니를 중심으로 방과 마루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나 자기들끼리 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멋쩍게 따로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거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사람들 중 하나가 하품을 하며 슬그머니 일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그 뒤를 따랐다. 누군가는 지은에게 진심 어린 치사를 하고 누군가는 쭈뼛거리며 돈이 든 봉투를 내놓고 또 누군가는 곧 다시 오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동네 노인들은 자기 집을 향해 느럭느럭 발걸음을 옮겼고 먼데 사람들은 3355 차를 타고 떠났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엔 서로 좁은 방에 등을 비비고 끼어 잠을 청했을 것인데 그런 풍경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자동차가 없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고 보면 자동차란 사람들을 갈라놓는 괴물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바뀐 환경 탓이기도 했지만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모시는 보호자이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 할 가장이란 책임감 때문이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할머니의 용태를 살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밤새 아무 일도 없으셨고 아침까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다. 아마도 당신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심신이 편안해져 그런 것 같았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게 하고 자신도 새로운 출발의 첫 끼니를 해결했다.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났을 때 미리 약속해 두었던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도착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젊어 보였다. 성격이 활달해서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오래 만난 사람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오히려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맡은 일만 한다면 분위기는 더욱 우중충해질 게 뻔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밝고 환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는 게 그 방면 전문가의 노하우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박옥주라고 해요. 어려운 일 맡아주시기로 해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실게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집안 살림을 해본 적도 없고 어른들 모시는 것도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서툴 거예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어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좀 실례될지 모르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 나이요? 31 됐어요. 어머, 어쩜 제 막내 동생하고 똑같네. 괜찮다면 제 동생처럼 생각할게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돼요?
올해 89이요. 몸 상태는? 다른 데는 아무 문제 없고 하반신을 잘못 쓰세요. 주제 넘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어쩌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손녀가 할머니를 모시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얘기하자면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지. 그런 거 부끄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다 그런걸요. 나이는 많지 않아도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그 말 속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함이 엿보였다. 몇 마디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미 집안 사정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얼굴이었다. 지은이는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돌 무렵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당시 부모님은 모두 공직에 계셨다. 아버지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지은이를 낳았을 때는 아직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때라 엄마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출근해야 했다. 아이를 어디엔가 맡겨야 하는데 그땐 어린이집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당장 아이를 부탁할 곳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보는 사람을 집안에 들였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아이 하나 기르는데 한 사람의 봉급이 거의 다 들어갔다. 돈을 모아 집칸이라도 마련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기를 돌봐주시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두 집 모두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한 해를 겨우 버티고 난 후 지은의 부모는 결국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시골 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나 올라와 살림을 하며 아이를 돌보는 건 어렵지만 막내 아들과 단 둘이서만 살고 있으니 그렇게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결정한 일이었다. 할머니 집에 처음 오던 날 지은이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발버둥을 치며 울어댔다. 그러나 어른들은 매정하게 둘을 갈라놓았다. 그때의 불안과 공포가 본능적으로 작용해서일까. 지은이는 한시도 할머니와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눈앞에 할머니가 보여야 했다. 할머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할 수 없이 할머니는 부엌 일을 할 때도 텃밭에 갈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지은이를 대동해야 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할머니 등에는 늘 지은이가 엎여 있었다. 지은은 그렇게 할머니 등에서 낮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 젖을 만지며 그 품에서 잠이 들곤 했다. 어쩌다 불가피하게 할머니가 지은이를 떼놓아야 할 때가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그런 지은을 봐주려 하면 기겁을 하고 거부했다. 먹을 것이나 호기심을 끌만한 것으로 아무리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다. 지은이에게는 오직 할머니뿐이었다. 심하게는 엄마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말이 되면 엄마는 이것저것 할머니와 지은이가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고 왔는데 처음엔 엄마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던 지은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했다. 그 대신 할머니에 대한 집착은 병적일 정도로 더욱 심해졌다. 다행스럽게도 같이 사는 삼촌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었다. 삼촌은 오남매의 막내인데 어렸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았다고 한다. 고열로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었다. 죽다시피 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삼촌은 지적장애 상태가 되었다. 세월이 가면서 몸은 점점 자라 어른이 되어 가는데
지적 수준은 대여섯 살 정도에서 딱 멈추어 버렸다.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또 교육제도나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쉬쉬하며 감추어야만 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얼 하도록 가르치지도 못했다. 삼촌은 외모만 어른일 뿐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삼촌은 천성이 순박하고 표정이 해맑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다른 사람은 한사코 거부하면서도 지은은 삼촌을 잘 따랐다. 삼촌도 먹을 게 생기면 지은에게 먼저 주고 또 지은이 좋아하는 나비나 잠자리 같은 곤충을 잡아다 주기도 했다. 지은과 삼촌은 외면상 어른과 아이, 또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친한 친구이자 벗이었다. 유치원 들어갈 즈음에 지은이는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자나깨나 붙어있던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게 고집만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그 무렵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라며 성화를 대던 일이 있었다. 막내를 몽달 귀신 만들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짝을 맺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할머니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온 방책이 국제 결혼이었다. 이미 같은 마을이나 이웃 동네엔 늙은 총각이나 장애인으로 낯선 외국 여자를 배필로 맞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그런 일에 나설 수 없는 사정이라 그 일은 둘째인 지은의 아버지에게 떨어졌다.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업체에 의뢰하고 또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마침내 캄보디아 출신 여자가 삼촌의 배우자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혼인 절차를 마친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업체를 통해 숨기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여자는 이미 집안 사정을 알고 왔지만 막상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지적장애 남편을 앞에 대하고는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 할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해 상전 모시듯 했음에도 고작 2달을 버티지 못하고 어느 날 슬그머니 집을 나가 사라져 버렸다. 몸은 집으로 돌아왔어도 지은이의 할머니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되면 할머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졸라 대개는 개학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중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방학 때는 물론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다.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할머니 집에만 가면 신기하게도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운 힘이 났다. 할머니는 그런 지은이를 언제나 낙낙한 품에 포근히 감싸 주었다. 그런 생활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었다. 연애나 취미 활동 같은 것은 할머니보다 항상 후순위였다. 틈틈이 할머니 집에 가서 함께 일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이 같은 어른인 삼촌과 놀아주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속이 개운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규모의 출판사에 취직을 했다. 직장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핵심 부서인 기획 파트의 일을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 할머니를 찾아뵙는 게 좀 뜸해졌지만 그래도 언제나 마음은 할머니 집에 가 있었다. 5년 전 할머니에게 큰일이 일어났다. 한여름에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것이다. 급히 손을 써야 했으나 옆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뒤늦게 이웃 사람이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여 급한 대로 비상용 청심환을 먹이고 손끝을 따 피를 빼냈으나 그건 아무 효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와 종합병원으로 모셔 진단한 결과 급성 뇌출혈로 밝혀졌다.
의사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수술도 할 수 없고 또 약물 치료를 한다 해도 원상 회복은 어렵다고 했다. 거의 2달을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했지만 결국 할머니는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성한 다리 하나마저 오랜 관절염 탓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할머니는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인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할머니의 기억력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점, 또 언어 구사 능력 또한 별 지장이 없는 점은 천만다행이었다. 퇴원을 했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둘 다 장애인인 할머니와 삼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 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비워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로 핑계를 대고 떠밀어대는 민망한 말을 듣다 못해 할머니가 버럭 역정을 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니 다들 돌아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더 의논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올 것도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그냥 덮어둘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도리와 명분, 금정과 현실, 그런 틈바구니에서 돌고 돌아 어렵사리 도달한 결론은 일단 할머니와 삼촌 둘이 이 집에서 사시게 하자는 것이었다. 얼마간 지켜보다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자고 했다. 그에 앞서 몇 가지 함께 해결해야 할 게 있었다.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지방 구조를 변경하는 일, 윤번을 정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분담하는 일, 이런 걸 상의해서 결정했다. 부모 모시는 걸 무슨 장사꾼식으로 계산한다는 게 씁쓸했지만 그게 이 시대의 문화이고 풍속이라면 비껴갈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우려와 달리 할머니와 삼촌은 무난하게 지냈다. 그런데 청천벽력이라더니 작년 여름 느닷없이 삼촌이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가 선물로 사다 준 새끼 고양이를 찾으러 저녁에 나갔다가 이웃 마을 주민의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허망하게 막내 아들을 잃은 할머니에겐 하늘도 땅도 모두 멈추어 버린 것 같았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정지해버린 그야말로 어둠과 정막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으리라. 할머니는 이제 세상을 더 살아야 할 힘도 까닭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잠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만 싶었다.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연세 많은 장애인 할머니는 이제 존경받는 집안 어른이 아니었다. 서로 맞기를 미루는 주체스러운 짐이나 다름없었다. 결론은 쉽게 나왔다. 자식들은 물론 손주들 대부분 별 죄책감 없이 미안한 기색 없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대로 의견을 모았다. 지은이는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없었다. 의사도 있고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건 표면적인 명분이자 자기 위안일 뿐 실상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가는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선뜻 나설 자신도 없었다. 거기 안 가면 안 되냐? 이 집을 떠나기 싫다. 할머니는 그렇게 사정하고 호소했지만 가족들은 할머니를 억지로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집을 돌아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처연하고 참담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는 비창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괜히 부끄러운 제 집안 얘기를 늘어놔 좀 민망하군요. 민망하긴요. 요샌 그게 나무집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집이 한둘 아닐걸요. 하긴 얼마 전만 해도 행색깨나 하는 집에선 그런 일은 다 숨기고 감추려고 했었지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진국에서는 노인이나 환자가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도 자식들 눈치 보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해도 부모를 버린 것 같다는 자식들의 죄책감이 문제겠지요. 할머니는 병원에 얼마쯤 계셨어요? 작년 여름에 들어가셨으니까 아직 1년은 못 됐죠. 거기 적응을 잘 못하셨나 봐요. 처음부터 가시기 싫다고 하셨어요.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가신 거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대부분 다 그러세요. 평생 붙박여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데로 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처음엔 애를 사귀지 못해 고생하시다가 차츰 적응을 잘 해 나가셨는데 코로나로 가족들 면회가 제한되면서부터 목연도 하셨어요. 제가 주말에 면회를 가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얼굴만 볼 수 있었는데 할머니는 나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애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곤 했지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려 영 발길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따로 제 연락처를 드리고 부탁을 해놓기도 했었죠. 할머니에게 다른 자식들은 계시지 않나요? 있지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다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머니에게 신경 쓸 처지가 못 돼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니까.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또 지금까지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더 가깝게 살아왔어요. 말하자면 할머니는 영원한 제 친구 같은 분이죠. 그러시군요. 아무리 그렇다곤 해도 요즘 젊은 분이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결심을 한 건 참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네요. 당연한 일을 그리 말씀하시니 좀 부끄럽네요. 그때 호출을 알리는 벨소리가 났다. 수시로 살피기는 하지만 혹여 혼자 계실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사용하시라고 할머니 침대 머리맡에 벨을 달아 놓았었다. 예,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답답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싶은디. 아주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나왔다. 현관문을 나서자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지만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다. 숨을 크게 마시는 할머니의 얼굴에 온온한 표정이 번졌다. 할머니, 찬바람 오래 쐬면 곧불 걸릴지 몰라. 그만 들어가. 괜찮은디 그러네. 알았어. 대체로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특별히 나빠질 것도 그렇다고 좋아질 것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아침에 출근하여 할머니가 드실 음식 만들기,
빨래하기, 목욕시키기, 운동시키기 등의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 해내고 저녁에 퇴근했다. 그 나머지는 지은이와 할머니의 시간이었다. 거실에서 둘이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할머니가 잠자리에 드시면 지은이 혼자 지내야 했다. 처음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하루 시간이 빠듯했는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언뜻 그만둔 출판사에서 맡았던 업무를 떠올렸다. 기획 파트에서 지은이 담당했던 업무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노인들의 생애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야 시중에 세고 셌기 때문에 차별화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자서전과 정기와 리얼 다큐의 성격을 조합하여 소설의 구성 형식을 적용한 그런 책을 구안했다. 그 결과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도 괜찮았다. 문제는 그 대상의 선정이었다.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의 경우나 지극히 평범한 노인들의 공통적인 고생담은 식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일은 책의 내용보다 대상자 선정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었다. 지은이는 문득 할머니를 그 대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할머니와 자신의 무료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할머니의 일생을 정리해 드리는 뜻깊은 일일 수도 있었다. 설령 그 원고가 출판되지 못한다 해도 괜한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더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일단 결심하고 나자 이런 일의 전문가인 지은에게 그 다음 단계는 하등 어려울 게 없었다. 전체 윤곽을 구성한 후 그것을 다시 몇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세부 계획을 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평상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 편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신경을 썼다. 계획한 대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비롯해서 혼인과 시집살이, 시부모와 남편 등 가족 이야기, 아들, 딸 출산과 동네 사람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담담하게 이어졌다. 그런데 이야기라는 게 좀 묘한 데가 있었다. 미리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마치 자체 생명력이 있다 할까? 얘기를 하다 보면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내어 뜻하지 않은 성과를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혹 주제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지은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열심히 듣기만 했다.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이야기하는 솜씨와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할머니 옆에 앉아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감정을 담은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눈치채지 않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든 밤이면 그걸 풀어 원고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나중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정리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고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잠시 쉰 후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햇살이 거실까지 들어와 벤자민 나뭇잎 위에도 도랑거리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아주머니도 옆에 앉아 조물조물 할머니 팔을 주물렀다. 할머니, 맨날 얘기하는 거 힘들지 않아?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가 힘들어? 놀고 먹기지. 힘들거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지.
멍칭하게 앉아있는 것보대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일, 기뻤던 일,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줘.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집 올 때 그때 좋지 않았어? 말도 말어.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먹고 살 만한 집이라고 해서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시집을 왔는데 와서 본 게 칭칭 시야 어른들, 시동생과 시누이들, 그 많은 식구들 밥혀 먹이고 빨래혀 입히고 그게 다 내 일이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밤낮 없이 머심처럼 일만 하며 살았어. 그게 매가 좋은 일이겠어? 또 생각해봐. 꼭 특별한 거 아니래도 괜찮으니까. 꼭 얘기를 해야 한다면 암만이어도 첫 아들을 낳았을 때겠지. 딸만 내리 둘을 낳으니까 식구들이 앵간히 구박을 해야지. 이는 저는 눈칫밥 먹다가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깨를 쫙 필 수 있더라고. 그러셨지요. 그때는 양반집에서 아들을 못 낳으면 막 쫓겨나기도 했을 테니까. 옆에서 아주머니가 거드는 말을 보탰다. 그렇고 말고 쫓겨나기도 하고 새파란 나이에 첨년 꼴도 봐야 했지. 그것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아, 참 그거 있지. 대학교도 못 가르쳤는데 네 아버지가 혼자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군청이 댕기게 된 거. 우리 집안 경사였고 동네 경사였지.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동네 잔치도 하고 그렸어. 그 얘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 다른 건 더 없어?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됐어. 억지로 할 거는 없고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얘기해줘. 그런데 지금 더 얘기할 수 있어? 힘들면 좀 쉬고. 괜찮여. 하나도 심 안 들어.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할머니 평생 가장 슬펐던 일, 가장 가슴 아팠던 일, 그런 얘기 좀 해줘. 그런 걸 꼭 얘기해야 하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할머니 뭐든지 가슴속에 꽁꽁 쌓아두기만 하면 병이 된대요. 이런 기회에 한번 꺼내서 훌훌 털어버리면 속이 시원해지실 수도 있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어쩔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뭘 먼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천천히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들 없다 생각하시고 점쟁이에게 억울한 일 말하듯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말여 한평생을 가심이다가 실파간 돌팍 몇 개를 얹어놓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게 2개 있구먼. 그란디 아무리 용을 써도 가심이 칵 맥히는 그 돌팍을 이응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 돌팍을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암만여도 내가 죽는 날이 그날일 것 같은디. 이게 죽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 답답하기만 하구먼. 그 2가지가 뭔데요?
하나는 작년이 죽은 막딩이 놈이고 또 하나는 말이여 지금은 얘기하기 곤란하고 야중이 따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어머, 잘 몰랐네요. 막내 아드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는 이미 내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일종의 배려로 처음 듣는다는 듯 할머니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그랬지. 그란디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놈이 내 앞에서 죽은 게 천만 다행일지도 몰라. 내가 먼저 죽고 그놈 혼자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누가 밥 한 술 챙겨주고 옷까지 하나 걷어줄겨. 천덕꾸레기가 되어갖고 구박댕이로 살 수밖에 없었겠지. 말은 그렇게 태연히 하면서도 할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말결에는 애잔한 아픔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사늘하게 가라앉았다. 아주머니도 지은이도 이 분위기를 깰 말을 찾을 수 없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휘휘 감싸고 돌았다. 할머니, 오늘은 그만하고 쉬자. 괜히 그 얘기 꺼내 할머니 슬프게 해서 미안해. 아니요. 주책 없이 굴어서 내가 미안해요. 지은이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불교 방송 채널을 찾아서 보시게 한 후 화장실로 들어갔다. 남들 볼세라 몰래 눈시울을 닦아내고 나왔다. 그날 밤늦게 아주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정 오라버니가 별세하여 이틀 동안 올 수 없다고 했다. 집안일과 할머니 수발을 도맡았던 아주머니가 없으면 지은이 혼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신 다른 일은 아주머니 올 때까지 미뤄놓고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한 후 할머니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어제 막내 아들 얘기로 침울했던 할머니의 기분도 많이 풀어져 평온해 보였다. 할머니, 어제 얘기하다가 지금은 얘기 못하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한 게 뭐야? 글쎄, 그 얘기를 지금 너한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숨겨야 할 일이 뭐 있어? 그렇긴 한디 네가 이걸 알아서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면 또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더 보태어지는 거 아니겠냐? 안매녀도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다가 땅 속이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하잖아.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 그렇게 궁금하면 얘기를 하지 뭐. 할머니는 결심한 듯 어렵게 입을 뗐다. 마치 수백 수천 년의 어둠과 침묵을 걷어내듯 할머니는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아린 기억을 끌어냈다. 너 내 이름이 을순인 건 알지? 왜 을순이겠냐? 그렇지. 바로 내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구먼. 이름이 갑순이었고 나보다 시살이 많았지. 그 언니는 얼굴도 곱고 맴도 순하고 무지하게 착했어. 엄니를 대신이어서 우리 동상들을 업고 댕기며 키웠고 연화문살 대면서부터 어른들 몫의 농사일, 집안일을 해냈지. 그때 우리 집은 얼마나 가난이었던지 보릿고개가 아니라 진달리 피기 시작할 때면 양식이 떨어졌지. 아버지가 부잣집에 가 고지를 얻어다
나무를 넣고 죽을 쏘서 갱신히 목심을 잊을 때였어. 일제시대에 그땐 그런 집이 많지 않았어? 많았지. 부잣집 맷집 빼고 다 그렸을겨. 기중에서도 우리 집은 식구는 많은데다 땅도 없으니까 더 그렸던 거지. 그래서 그게 갑순이 언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려, 가난이 웬수지. 안매 해방되기 1년 전이었을겨. 그 해도 일찍 양식이 바닥나 식구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었지. 그란디 일본 놈들은 대동아 전쟁판을 벌려놓고 먹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쇠쪼가리 가장 공출로 다 뺏어갖고 난리였어. 그러던 어느 날인가 민사무소 직원하고 주재소 순사가 집이로 찾아왔어. 언니를 정신대로 보내자던 거요. 처음엔 아버지 엄니 다 펄쩍 뛰었지. 그란디 며칠 굶은 식구들 누렇게 뜬 얼굴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혀주면 양식도 주고 또 언니를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거요. 언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혀주겠다는 말에 쬐금 솔기던 눈치였지. 끝가장 안 가겠다고 버텼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갔겠지만 언니는 그게 아버지 엄니 그라고 우리 동상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간겨. 그게 3월 초 사흘 삼진날이었어. 오래전 일임에도 다시 생각하면 한스러운지 할머니의 목이 잠기고 숨결이 거칠어졌다. 할머니, 물 좀 마시고 좀 쉬어. 걱정 말어. 난 괜찮어. 그럼 그 뒤 얘기 조금 더 해줘. 돈 벌어가지고 와서 효도하겠다고 한 말은 당연히 못 지켰지. 언니가 집을 떠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나 편지 한 장이 왔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가만, 편지가 왔다고? 글도 모른다면서. 예전에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하고 글 아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어 보내는 일이 많았어. 할머니,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럼 가지고 있지. 배 줄까? 할머니의 말에 따라 장롱 속을 들춰보니 맨 아래에서 반지꼬리가 나왔다. 그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 주머니 끈을 풀자 잡동사니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하나 나왔다. 하도 여러 번 폈다 접었다 해서 접힌 모서리가 닳아 거의 떨어질 것 같았다. 조심스레 종이를 펼쳐보았다. 낡은 종이 위에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글씨는 흐릿했다. 아마도 번진 글씨 속에 수없이 몰래 펼쳐보았을 할머니의 한숨과 눈물이 젖어 있을지도 몰랐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부모님 전상서. 염하지절 일기 고르지 못한데 부모님 기체 후 일향 만강하옵시고 간의 제절 모두 무고하신지요. 불초 소녀가 부모님 슬하를 떠나온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 불효녀는 부모님께서 자나깨나 염려해 주시는 덕택에 몸성이 잘 있구먼요. 여기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온 지 몇 달이 지났어도 늘 같은 날씨구먼요. 그런데 맨날 눈만 뜨면 군인들만 보여요. 이 불초 소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시 배울 때까지 그저 부디 옥체 평안히 계시기를 고두백배 천만 축수하나이다. 불효녀는 재배하고 올립니다.
몇 자 안 되는 편지를 읽는 동안 지은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14살. 그 나이에 순박한 한 처녀는 왜 가족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 개인의 운명일까? 아니면 고약한 시대의 탓일까?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소식은 들었어? 없어. 나라는 해방이 됐는디 사람도 안 돌아오고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람 하나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뿐 거지. 언니처럼 정신대 끌려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사코 감추려고 하는디도 몇십 리를 걸어가는 햇걸음을 여러 번 하기도 했지. 요샌 그런 사람 도와주는 단체도 생기고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이게 뭔 자랑거리라고 떠들고 댕겨. 친정집에서도 언니를 아는 사람은 인차 다 시상 떠나고 없어.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요. 그렇게 조용히 없어지는 거 그게 언니가 원하는 건지도 모르지. 그래도 내가 죽기 전까장은 내 도리를 헐겨. 그게 뭔데? 내 손으로 밥을 혀 먹고 살게 되면서 시적한 일이 하나 있어. 언니가 떠난 날 아무도 모르게 밥 한 그릇 떠놓는 일이여. 생전이 배 골고 살던 언니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하는 건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퍼. 할머니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삼진날이야. 그려, 네 알이 바로 그날이지.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못했는디 인차 집에 왔으니께 밥 한 그릇 떠놓게 좀 해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다음 날 지은이는 마트에 들러 몇 가지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얼마만큼 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나 제수용품 전문점에 가니 고민할 것도 없이 모든 게 해결되었다. 가장 간단하게 올리는 제사라 해도 가게 주인의 말대로 주과포는 갖추어야 했다. 술과 과일 몇 가지와 포 그리고 국거리 고기를 샀다. 집에 돌아와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다. 잘 모르는 건 할머니에게 물어 시키는 대로 했다. 저녁을 먹고 잠시 쉬다가 거실 벽을 향해 상을 차렸다. 밥 한 사발과 국 한 그릇, 삼색 과일, 북어포, 술 한 잔을 상에 올렸다. 제주도 없고 지방도 없으니 분향, 강신, 초혼 그런 절차를 따질 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탄 채 상 앞에 앉아 있고 지은이는 바닥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오늘에야 처음 알게 된 한 소녀.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간 처녀. 아무런 개인의 잘못도 없이 희생이 된 가엾은 영혼. 부디 그 영가께서 이 소박한 음식으로나마 줄인 허기를 채우고 마음에 쌓였던 한과 울분을 한 자락이나마 푸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했다. 인차 되었다. 상 치워라. 그리고 아까 그 핀지 좀 가지고 와봐. 왜? 뭐하게? 내 손으로 밥을 혀서 올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 일을 할 사람도 없고
인차 고만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할머니가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네가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상을 차려줘서 언니도 아마 덜 서운해 하실겨. 정말로 고맙다. 별소리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알지, 알어. 자, 이거 좀 가지고 나가서 태워 없애부려. 지은이는 그 편지를 가지고 현관 밖으로 나가 불을 붙였다. 손때가 진하게 묻어 그런지 불이 잘 붙지 않았다. 직접 쓴 편지는 아니지만 남이 대필한 그 편지를 붙이기 위해 그걸 손으로 접고 봉투에 넣고 밥풀로 붙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정든 집을 떠난 어린 소녀의 그리움, 가족을 걱정하는 안타까움, 현실을 향한 원망과 분노 같은 게 배어 있을 터였다. 그래서 쉽게 불에 타 사라지지 못하고 끈끈하게 버티는지도 몰랐다. 몇 번이나 다시 불을 붙여 겨우 태운 그 재를 허공에 뿌리고 들어왔다. 상을 대충 치울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말없이 앉아 계셨다. 대강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평상시 안 하던 일을 해서인지 좀 피곤했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아? 그만 들어가 주무실래? 안좋 괜찮어. 헌 게 뭐 있다고. 그럼 조금 더 놀다가 들어가셔. 지은이는 뉴스를 듣기 위해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마침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국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볼륨을 조금 높였다. 화면엔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쓴 종군 위안부에 대한 논문이 파장을 일으킨 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놈이 시방 매라고 했다는겨? 저 사람은 미국의 램지어라는 교수인데 태평양 전쟁 때 한국의 처녀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제 발로 전쟁터에 갔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써서 발표했대.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지가 일본 놈도 아니고 그때 살았던 놈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짓거린대야. 그때 살지 않았어도 학자로서 주장할 수는 있지. 문제는 일부 친일적인 학자를 빼곤 전문가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미친놈 잠꼬대 같은 소리를 누가 믿겠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일본 놈들이야 그렇다 쳐도 죄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겨? 그게 정신이 제대로 베낀 놈들이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말세구먼 말세요. 그놈들이 다 지가 당해보지 아니어서 그런겨. 지 동상이나 누이들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런 말이 어떻게 주둥이에서 나와? 할머니 화가 나도 좀 참아. 혈압 오르면 큰일 나. 나는 배우지는 못했어도 사람이 헐 말과 혀서는 안 되는 말은 알아. 펑펑 울면서 정신대에 끌려가던 언니를 내가 안적도 시퍼렇게 눈 뜨고 안 잊어먹고 있는디 그게 뭐 돈 벌러 지발로 간 거라고?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가 나와. 에이 패락 맞을 놈들.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질 때까지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 해. 아이고 저것들 땜이 잊어 빈질라고 했던 언니가 또 생각나네.
이 세상이 언제나 편안해져서 저런 놈들이 싹 없어질라나?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할머니가 건강하게 잘 버텨야 그날을 볼 수 있어. 할머니가 조용해져서 돌아보니 어느새 사르르 잠에 들어 계셨다. 예전 가슴 아팠던 얘기에 응어리처럼 굳어있던 언니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린 제사, 그런 일들이 할머니를 힘들고 피곤하게 한 것 같았다. 가만히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주름살 속에 온갖 풍상을 겪은 흔적과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 표정은 밝고 안온했다. 아름다운 꿈이라도 꾸시고 있는 걸까? 할머니를 굳이 깨워 방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다. 헐렁한 옷 하나를 들고 나와 할머니 가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옆에 앉아 방송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고 선명한 꿈이었다. 활짝 핀 봄꽃들이 가득하다. 만발한 꽃들은 잘 말린 빨래처럼 세상을 반짝이고 상큼하게 한다. 그 환한 꽃 속으로 끝이 안 보이는 길이 나 있다. 코끝을 시원하게 하는 은은한 향기도 흘러넘친다. 그 길로 두 노인이 걸어간다. 한 사람이 앞장을 서고 또 한 사람은 몇 걸음 뒤처져 따라간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뒷모습으로 보아 분명 할머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할머니 얼굴과 똑같다. 그 얼굴이 갑자기 앳된 소녀로 바뀐다. 그 소녀는 뒤를 돌아보며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할머니가 멈칫거리자 그 소녀는 학처럼 공중공중 뛰어간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편 것처럼 꽃잎들 사이로 훌쩍 날아올라 사라진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선다. 그 얼굴에 안타까움과 서운함, 그리고 후련함과 개운함이 엇갈린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안개처럼 할머니를 뒤덮는다. 돌아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볍다. 할머니 가슴을 짓누르던 그 돌멩이도 좀 가벼워졌을까. 봄꽃들은 여전히 요요하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가끔은 한 편의 소설이 한 시대 그리고 한 편의 역사가 되기도 하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총과 칼 대신 작가에게는 펜이 있으니까요.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 제주 4.3 사건을 규명하였던 것처럼 조동길 작가의 할머니의 돌멩이 또한 종군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